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만들어졌던 가야연맹을 보러 갈 거예요. 가야연맹은 분명히 고구려, 신라, 백제와 같은 시대에 있던 나라인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가야연맹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가야연맹이 있었다는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연맹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야연맹에 대해 알아보러 출발해 볼까요? 여기 연대표를 보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전 작은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그중 한반도 남쪽에 작은 나라들의 모임인 사만이 있었어요. 후에 사만 중 마하는 백제로, 진하는 신라로 발전했고 변하는 가야연맹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왜 그냥 가야가 아니라 가야연맹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금강가야 김수로왕의 탄생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어요. 변환의 작은 나라들은 9촌장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나라의 힘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소리가 들려 따라가 보니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그 소리는 9명의 촌장에게 하늘이 내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하셨다. 너희가 산 꼭대기를 파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라고 했어요. 강한 왕이 필요했던 촌장들은 기뻐하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이 가르쳐준 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라고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어요. 기이하게 여긴 촌장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황금알 6개가 있었어요. 알들에서는 나중에 사내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김수로라고 지었어요. 김수로는 자라서 가야연맹 중 첫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금강가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5 아이들도 각각 나라를 세워서 6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가야연맹이 만들어졌어요. 가야연맹은 건국신화에 6명의 시조가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도 연맹왕국에서 시작해 하나의 큰 나라가 되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가야연맹이 큰 나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가야연맹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잠깐 살펴볼까요? 김수로는 금강가야를 세웠는데 금강가야는 지금의 김해에 있었어요. 지도를 보세요. 김해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죠? 게다가 남쪽이라 기후가 따뜻해 농사짓기 좋고 철도 풍부한 곳이었어요. 또 강과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 무역을 하기에도 좋았어요. 덕분에 금강가야는 무역을 통해 가야연맹의 첫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금강가야는 외의 침략에 시달리는 신라를 도우러 온 강개토 대왕의 침입으로 힘이 약해졌어요. 당시 고구려는 신라와 친했기 때문에 신라를 도와 외를 쫓아냈는데
강개토대왕의 생각으로는 금강가야가 왜를 도왔기 때문에 왜가 힘을 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강개토대왕은 왜를 도왔다는 이유로 금강가야까지 공격했어요. 이렇게 가야연맹의 중심 역할을 하던 금강가야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야연맹은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강개토대왕의 침입으로 금강가야의 힘이 약해지자 가야연맹은 고령에 있던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모았어요. 지도를 보면 대가야는 금강가야보다 북쪽에 있는 고령의 터를 잡았죠. 이곳은 고구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금강가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가야로 옮겨와 기술을 전해주었고, 대가야 옆에 흐르는 낙동강을 통해 무역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대가야도 가야연맹을 큰 나라로 이끌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잠깐 연대표를 살펴볼까요?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인 532년에 멸망했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인 562년에 멸망했죠. 대가야가 조금 더 힘을 키웠다면 가야는 큰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연맹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반도 남부에 가야연맹이 있던 시기는 각 나라들이 석기, 청동기를 넘어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철이 중요한 선진 문물이었던 시대에 가야연맹에는 철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이 있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야연맹은 어떻게 뛰어난 철기 기술과 문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철로 돈을 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가야연맹 중 두 번째 우두머리였던 대가야의 역사를 다룬 대가야 박물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는 돌로 만든 석기였어요. 그런데 돌은 구하기 쉬운 대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동을 발견하면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청동은 녹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구리 등의 여러 가지 금속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돌로 만든 석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2400년 전 무렵부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철을 쓰기 시작하면서 농사와 전쟁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철기는 철이라는 한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어서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널리 쓰이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철기는 석기나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철은 전쟁에 쓰는 무기를 만드는 데도 좋았고,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기구를 만들 때도 좋았어요. 얼마나 단단했는지 바위 투성이인 땅도 철로 된 농기구가 있으면 훨씬 쉽게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건 철의 녹는 점이 청동을 만드는 구리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녹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청동기의 재료가 되는 청동은 여러 가지 금속을 혼합해서 만든다고 했죠. 청동의 재료 중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인 구리의 녹는 온도는 1100도예요. 그런데 철이 녹는 온도는 1500도로 구리보다 400도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온도를 높게 올리고 또 철이 다 녹을 때까지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발견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 철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철을 만드는 재료를 얻는 거예요. 바위에서 얻은 철강석이나 모래가 섞인 사철이 철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어요. 철강석을 잘게 부수고 사철에도 쓸모없는 부분들을 골라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온도를 높여서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한 불을 만들어야겠죠.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숯을 이용했어요. 나무를 한번 태워서 만든 숯은 장작보다 불이 더 높은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철을 녹이는 단계예요. 진흙으로 만든 제철로 안에 숯과 철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풀무로 바람을 불어넣어요. 불은 큰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적당한 바람을 불어주면 더 강하게 타오르니 쉬지 않고 풀무질을 해주어야 철강석과 사철에서 철이 녹아내릴 만큼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풀무질을 하면서 흘러나오는 새 찌꺼기를 치우고 나면 제철로 바닥에 샘물이 고여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철을 만드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 굉장한 기술이 필요했겠네요. 그러니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만 철을 만들 수 있었겠죠? 대가야 땅은 철이 풍부하고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질 좋은 철을 수출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귀한 금속인 금이나 은덩어리를 돈 대신 사용할 수 있죠. 이렇듯 옛날에는 철 덩어리도 돈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 철 덩어리들이 놓여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똑같은 무게와 크기로 만든 새를 덩이새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시장에서 철을 사용함이 중국에서 돈을 사용함과 같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0원과 사탕 2개, 5,000원과 필통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철 한 덩어리에 그릇 몇 개, 철 2덩어리에 쌀 몇 가마 하는 식으로 어디에서나 귀중하게 쓰일 수 있는 철을 돈 대신 이용했어요. 이 모형을 볼까요? 대가야 병사가 말을 타고 있네요.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는데 기병은 말도 잘 타야 하고 무술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한 병사였어요. 그런데 기병이 타고 있는 말을 공격하면 말이 다치거나 놀라서 발버둥을 치다가 기병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기병도 다치고 말도 다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러나 말에게 말머리 가리개를 씌우면 말이 다치거나 놀라는 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에게도 갑옷을 입혔던 거예요. 철로 온몸을 감싼 대가야의 군대는 고구려나 백제, 신라 같은 큰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한 군대였을 거예요. 게다가 자세히 보면 말에게 다는 작은 장식들까지 철로 만들어져 있네요. 단순히 철을 녹이는 것만 아니라 섬세한 모양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철기 기술은 대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였어요. 철기를 만들기 위해 더 높은 온도에 불을 피우게 되면서 토기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대가야의 토기를 보면 다른 나라의 토기처럼 황토색이 아니라 회색이 섞인 푸른색이에요.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는 낮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보다 훨씬 단단해지면서 색이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멋진 토기를 만든 대가야가 있던 고령지방은 지금까지도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고령에서는 질 좋은 고령토가 많이 나요. 도자기는 좋은 흙으로 만들수록 아름다운 형태를 갖게 됐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흙 중 최고로 치는 것이 고령토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령토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고령이 아니라 중국의 고령 지방에서 많이 나는 흙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중국 고령에서 많이 나는 흙이 우리나라 고령에서도 난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고령토 안에는 녹는 점이 2000도 이상 되는 금속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얇은 그릇을 만들어도 금속 성분이 뼈대처럼 튼튼하게 모양을 받쳐주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그릇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대가야에서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토기를 만들려면 먼저 좋은 흙을 구하고 흙에 물을 부은 다음 밟아서 반죽을 만들어요. 이는 흙 안에 물이 골고루 스며들어서 토기의 모양을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과정이에요. 골고루 반죽한 진흙은 물레에 얹혀 돌리거나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어떤 토기에는 무늬를 새기기도 했어요. 다 만든 토기는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에 가마 안에 넣어요. 가마 안에 토기를 쌓은 다음 불을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피워주면 불그스름하던 진흙 토기가 단단해지고 회청색으로 변하게 돼요. 대가야 토기의 특징은 색깔이 아닌 모양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대가야의 토기와 신라의 토기를 비교해보면 같은 목항아리라도 대가야의 목항아리가 목과 몸통 사이를 잇는 부분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라 토기와 대가야 토기를 비교해서 말할 때 신라 토기는 직선적이고 대가야 토기는 곡선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토기가 나오는 것을 쭉 살펴보면 대가야가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는지 알 수 있어요. 아까 가야 연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고 했죠? 가야 연맹은 심지어 연맹을 이루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남겨진 유물을 통해 가야 연맹이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는지, 어떤 나라와 무역을 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남겨진 유물로 옛 조상들의 삶을 알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모든 유물에는 그 시대와 그 나라의 특징이 깃들어 있네요. 그렇다면 가야연맹의 유물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덤이에요. 산 등성이에 있는 거대한 무덤이 보이나요? 가야고분은 산 중턱에서 많이 발견되고 나중에 지어진 무덤일수록 산 꼭대기 쪽에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 가장 설득력이 강한 이야기는 가야와 외가 교류를 할 때 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야의 큰 무덤을
등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가야의 큰 고분이 보이면 저곳이 가야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곳이죠. 또 하늘에 가까워지고 싶어서 무덤을 산 등성이에 만들었다고도 추측해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왜 가야가 무덤을 산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겉으로 보기엔 다른 나라의 무덤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대가야 왕릉박물관에서 무덤 안쪽을 더 살펴볼 거예요. 들어와 보니 아주 크죠? 우리 친구들도 대가야 왕릉박물관에 실제로 가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대가야 왕릉박물관에는 지산동 고분 44호의 무덤안을 실내에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 이 무덤은 지름 27m에 높이 7m나 되는 큰 무덤이에요. 대가야 왕릉박물관은 실제로 대가야 지역의 무덤을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진짜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고분을 둘러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방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이 무덤이 순장 무덤이기 때문이에요. 순장이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저승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희종 등 살아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같이 묻거나 혹은 스스로 같이 묻히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함께 묻는 장례 풍습이에요. 순장은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인데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순장을 하려면 여러 사람과 물건을 함께 묻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큰 무덤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무덤을 지을 땅을 골라요. 일단 무덤이 크니까 땅도 넓어야겠죠? 큰 무덤을 만들 위치를 정하고 나면 건물을 세울 때처럼 방해가 되는 바위나 돌을 치우고 땅 주변을 운동장처럼 넓고 고르게 만들어요. 넓고 평평한 땅이 생기고 나면 왕이 묻힐 큰 돌방과 그 옆에 껴목걸이를 넣을 방을 파고 순장된 사람들이 묻힐 구덩이도 파요. 그 다음에는 돌을 가져와서 무덤 안에 돌로 벽을 세워 무덤방을 만들어요. 이렇게 왕과 껴목걸이, 순장자를 묻을 방을 만든 후 무덤방 안에 왕과 껴목걸이, 순장자들을 묻어요. 왕과 순장자를 돌방 안에 묻은 다음에는 위에 뚜껑처럼 덮개돌을 덮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묻는 일이 끝나고 나면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요. 이제 흙 위에 덮개돌이 덮인 무덤이 생겼네요. 무덤 위에는 둥그렇고 높은 봉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봉분을 아직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봉분을 쌓을 때는 한 번에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로 흙을 쌓은 다음 꾹꾹 눌러 다지는 과정을 반복해요. 흙을 잘 다지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모두 쓸려 내려가 무덤 안이 다 보이고 껴목걸이를 도둑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단단하게 흙을 다지고 그 위에 다시 쌓는 과정을 반복해야 비로소 우리가 상상하는 둥그런 무덤이 완성돼요.
충충이 쌓인 흙을 보니 무덤 봉분이 알록달록한 무지개떡을 닮았네요. 무덤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일하는 것을 보았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일해야 하는 만큼 왕의 권위가 약하다면 큰 무덤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의 크기가 크고 그 안이 화려할수록 왕의 권위가 강했을 때 만들어진 무덤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44호 고분에 순장된 사람은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무덤은 대가야의 무덤 중에서도 순장된 사람이 아주 많은 무덤이에요. 가장 큰 방인 으뜸 돌방을 볼까요?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간에 들어간 사람이 왕이에요. 같은 방에 순장된 사람 2명은 무기와 갑옷을 입고 있고 옆에 많은 토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 이 사람들은 왕을 호위하는 신하가 아닐까요? 요즘에는 장례를 지낼 때 아무 무늬 없는 수의를 입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묻을 때 평소 입던 옷가지를 입힌 채 그대로 묻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발견된 옷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재료로 된 어떤 모양의 옷을 입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덤 안에 있던 옷 조각과 과야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 등을 분석해서 이런 옷을 입었을 거야 라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또한 토기 조각과 껴목걸이를 모아보면 그 당시에 어떤 흙으로 어떻게 구워낸 어떤 모양의 토기를 썼고 어떤 물건을 쓰며 생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가야라는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도 대가야만의 독특한 옷과 토기와 문화가 무덤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덤을 만들 때 동원된 백성들은 무척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우리는 가야의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덤에 있는 방 안에는 해골도 들어있는데 해골도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예요. 해골을 잘 조사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이 해골의 성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쯤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산동 44호 고분의 경우 순장된 사람들의 뼈를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20살이 좀 넘는 여자로 추정되었고 아이를 껴안고 같이 순장된 사람은 30살이 넘는 남자, 아이는 8살 정도로 추정되었어요. 또 껴목걸이를 보면 직업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순장된 사람 중에는 시녀, 일반 백성, 무사나 마부도 있었어요. 순장된 사람들의 해골을 살펴보면 머리 뒤에 구멍이 뚫려 있는 해골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키거나 죽게 한 다음 억지로 같이 묻었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무덤 주인과 같이 죽기를 원해서 같이 묻힌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주인이나 왕을 따라 죽어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순장 풍습은 삼국에서는 불교가 퍼지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서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쌓은 선행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믿어서 사람을 같이 묻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순장을 하려면 큰 무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과 노동력이 필요해요. 인구가 적어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순장을 하면 노동력은 계속 모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가야연맹은 순장 풍습을 없애지 못한 채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리적인 원인을 중요하게 꼽고 있어요. 가야연맹은 높은 산과 깊은 강을 경계로 여러 가야가 조각조각 떨어져 있어서 서로 쉽게 오가거나 힘을 모을 수 없었어요. 또 고구려, 백제, 신라의 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침략을 받고 전쟁을 하느라 나라 안으로 단단하게 뭉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개토대왕의 침입으로 금강가야가 약해졌기 때문에 가야연맹을 하나로 뭉치게 할 기회를 잃어버린 탓도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뭉칠 수 없었던 것이 가야연맹이 큰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나 가야연맹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도 가야연맹의 문화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가야금이에요. 가야금은 가야꼬라는 원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야연맹의 악기예요. 가야금이라고 하면 우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가야금을 우룩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에요. 가야금을 만든 사람은 대가야의 왕인 가실왕인데 가실왕은 우룩과 함께 중국의 악기인 쟁을 본따 가야금을 만들면서 가야연맹의 문화를 악기 모양과 소리에 담고자 노력했어요. 가야금의 줄이 12개인 것은 한 해가 12다림을 나타내고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이 평평한 것은 하늘은 둥글며 땅이 평평함을 나타내요. 가시랑은 우르에게 각 지역마다 말이 모두 다른데 음악이 모두 똑같을 수 있느냐며 가야연맹의 12지방에 해당하는 12곡을 짓게 했어요. 그러나 이때 가야연맹은 이미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룩은 더 이상 가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제자인 이문과 함께 낭성에 살았어요. 그런데 551년에 신라의 진흥왕이 나라 안을 두루 돌다가 우룩의 가야금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룩을 불러와 연주하게 했어요. 우룩의 가야금 소리를 들은 진흥왕은 감동을 받아 망한 나라의 음악을 어찌 듣겠습니까? 라는 신하들의 반대도 물리치고 우룩에게 3명의 신라인 제자를 붙여주었어요. 우룩은 그때부터 충주에서 법주, 계고, 만덕이라는 세 제자에게 각각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가르치면서 남은 일생을 보냈어요. 지금도 충주 탕금대는 우룩이 가야금을 타던 곳으로 유명해요. 가야연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놀랍게도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은 김춘추를 도와 통일신라의 발판을 세운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왜 김유신이 가야연맹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유신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는 가야연맹의 초기 우두머리인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이에요. 신라
버풍왕 때 구해왕은 금강가야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신라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강가야는 532년에 신라에 항복하며 멸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가야연맹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나라는 사라졌으나 문화와 핏줄로 이어지는 가야연맹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날 시간이에요.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